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지난 5월 31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잡혔던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당시에도 승객 가운데 23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그리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고 한강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화재 가스로 생명을 위협을 했다.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망상적 사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화범이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고 지하철역을 돌면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지하철에 불연성 또 난연성 소재가 장착돼 있었기 때문에 대형 참사는 피했다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자격 총리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2일차 청문회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공방전이 치열하죠? 네, 태도를 문제 삼으며 날카롭게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여전히 각종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청문회에 자꾸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종합해보면 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무자격 총리라고 호평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데 특히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코로나 관련 도서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인쇄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은 1,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차례 출판 기념회로 얻은 수익 2억 5천만 원과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자금 출처에 대해 장모에게 2억 원을 받았다는 등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야당의 의혹 제기 대부분은 검찰의 표적 사정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인데요. 더는 후보자 신상을 파헤치며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이라도 정책 검증이 위주가 돼야지 않겠느냐고 야당을 향한 일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인준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인 만큼 표결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두고도 논란이 여전한데 송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온다고요? 네, 송 장관 오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가운데선 유일하게 송 장관 유임이 결정되며 여야는 물론 농민단체도 불만이 적잖이 표출되는 상황입니다. 송 장관이 과거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 망치는 법이라고 깎아내리는 등 여당과는 각을 세워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송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철학에 맞춰 바뀌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직접 양곡법 등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과거 행보에 대해 사과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 편성을 앞두고 오늘 국토위와 국방위, 문체위 등 상임위들도 회의를 열고 추경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는 내일 본회의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당장 추경 심사를 위해 필요한 예결위가 구성 전이라는 겁니다. 예결위원장 말고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여러 곳도 공석인데 여야의 상임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도 회동했지만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양측은 오늘도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의혹을 잘 해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면 내각 인선 절차 마무리에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어제 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혹을 나름대로 잘 해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해명했다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불투명한 재산 증식 의혹과 석사 학위 논란, 또 자녀 특혜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큰 결격 사유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틀째 청문회도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결정적 의혹 제기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으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장관직도 채워나가는 등 내각 인선 마무리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유임 결정으로 여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인사를 철회할 기류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취임 뒤 첫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이 대통령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는 건데요. 이번 유임 결정이 실용과 통합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취임 뒤 100일이 되어서야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과거 대통령들보다 빨리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대국민 소통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히 어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발표한 국민 사서함을 통해 국민의 질문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형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특검 가운데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신문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여부 언제쯤 결론 나게 됩니까? 네, 통상은 하루 이틀 안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결론을 내기 때문에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구된 영장의 결론도 오늘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영장에 적시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조특검은 어제 특검 지명 12일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같은 속도전에 탄력이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영장 발부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다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입장을 내는데요. 오늘 오전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취지인데 향후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위헌 특검이라고 반발할 거라는 판단에 향후 소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특검은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출석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내란 특검팀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신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젯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기각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이 시작되고 50여 분 동안 이 결정이 특검의 불법 구속에 동조하는 것이고 법원의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맹비난하며 다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기각하자 김 전 장관 측의 고성 섞인 항의가 한참 이어지면서 본격적 구속 신문은 조금 전 오전 11시 10분쯤부터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시한이 내일이면 끝나는 만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신문이 끝난 뒤 오늘 내일 중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준비 기간에 있는 다른 특검팀도 궁금한데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병으로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처럼 검찰 소환 요구에 3차까지 불응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중계 김건희 특검은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서 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도 출근길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떡할 거냐고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중동전쟁 휴전 합의와 미국 증시 훈풍으로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등락을 가며 숨고르게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코스피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0.78% 오른 3,127.79로 개장했지만 장 초반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현재는 3,1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엔 3,129.09까지 올랐다가 3,084.86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다가 장 초반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반도체주가 강세입니다. 시총 200조 원을 달성했던 SK 하이닉스는 29만 원대까지 올라 3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도 외국인 순매수에 6만 1,000원대까지 오르며 6만 전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간 급등해 전날 거래 정지가 됐던 카카오페이는 거래 재개 후에도 9% 급등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과 은행, 증권주가 강세입니다. AI 수혜주였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25% 오른 802.92로 개장했지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9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61원으로 개장해 1,350원과 1,36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종전으로 가기 위한 24시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종전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이뤄집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휴전이 발효되고 3시간여 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2기가 날아와 요격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란의 합의 위반에 대응해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목표물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을 군에 지시했습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땅이 이스라엘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도 휴전 발효 시점을 전후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란군은 미사일 발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이란 북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봉합에 나섰습니다. 양국 모두 휴전을 위반했고 특히 이스라엘에 실망했다면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Israel, as soon as we made the deal, they came out and they dropped a load of bombs, the likes of which I've never seen before. 이런 공개 발언과 별도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공격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다른 공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휴전이 발효되기 전 이스라엘과 이란은 막판까지 공습을 주고받는 최종 군사작전을 펼쳐 양측에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시간표대로라면 24시간의 휴전을 거쳐 한국 시각 오늘 오후 1시에 종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르단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파괴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전면 휴전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란 핵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정보 당국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공방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을 모두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We basically have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fighting so long and so hard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they're doing. Do you understand that? 비행기에 오른 뒤에는 SNS 글을 잇따라 올리며 휴전이 복원됐고 이제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체제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며 빠른 진정을 바랐습니다. Do you want to see regime change in Iran? No. If there was, but no, I don't want it.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CNN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핵시설은 미군 공습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를 입수해 지하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저장고는 대부분 멀쩡하거나 부분적인 피해만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 제거된 게 아니라 몇 달 지연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또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The press is very disrespectful. I saw CNN fake news going, well, maybe it wasn't a perfect hit, it was perfect. 국방부가 의회에 할 예정이었던 이란 공습 관련 기밀 브리핑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핵시설 파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또 오늘도 가장 집중이 됐던 건 바로 재산 문제였는데 이 소득보다 많은 지출과 관련해서 어제 처음으로 배추밭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그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강신성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이제 문제 삼자 김민석 후보자가 무상 지원받은 게 아니라
배추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 반환의 성격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유학 자금에 대해서는 전처가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전처가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억을 배추 농사에 투자했는데 그것을 상환받지 못하다가 그게 부분적으로 받았는지 한꺼번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돈으로 다시 상환받은 돈으로 전처가 유학 자금을 댔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배추 농사에 뭐 300만 원, 350만 원 수익을 하는 데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얼마를 2억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냈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의원들의 질의 속에서 질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고 본인의 말씀으로는 어쨌든 증거로서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녹취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증거 자료를 제출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증거를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제출할 내용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좀 구분지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의혹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낼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내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유세 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정유세 관련된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청와대 관련된 석사학위 관련돼서 출입국 관리 자료만 내면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항공편 관련된 것을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재정리해서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가장 많은 어떤 의혹은 2002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실은 정치 낭인으로 살기 때문에 뚜렷한 수입이 없었거든요. 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배추 이야기는 저 유학비는 언제냐면은 아들 유학비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미국 갔을 때 그 월 한 450만 원 정도로 그 강신성 씨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받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또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투자를 했고 배추 어떤 농사에 투자를 해서 월 450만 정도 받았다. 그래서 좀 전에 김희정 의원이 그럼 얼마 투자했냐 하니까 2억 정도 투자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도 한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배추 농사 투자를 해서 월 450이면은 1년 단위로 하면 한 5,4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워런 버핏이 울고 갈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은 수익률이죠.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기가 힘든 겁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의혹이 소명이 되기는 그는 강신성 씨로부터 또 스폰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만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그런 수익이 있다고 하지 않고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한 3개월 정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막 그런 차원으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강신성 씨와 관련한 그런 돈 거래가 계속해서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뭐 어차피 두 분의 그 인맥을 쌓아온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후보자조차도 날짜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보조가 있을 수 있고 부분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막 본인이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해명하기에도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성실하게 후보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자금과 관련해서 해명이 됐던 부분이 바로 처가의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2억 원 정도 생활비 명목으로 처가, 그러니까 장모님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전혀 소명이 되지 않았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을 봅니다. 자. 지금 2020년과 2025년 사이에는 이제 공직자 재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의 재산이 마이너스
부채가 이제 5억 8천이 있었고 2025년도에는 이제 한 재산이 2억 1천으로 이제 신고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7억 8천 정도, 8억 가까이가 재산이 늘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수익을 보니까 세비가 한 5억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이 한 13억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지출보다도 수익이 훨씬 더 적은데 재산은 또 늘어난 거, 이건 도저히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러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강연료 등의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주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연말정산 자료를 떼 보니까 강연료 기타 수익이 5년 동안에 1,4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경사, 조사, 그다음에 두 번의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런데 재혼인 경사는 2019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빼지는 것이고, 이제 조사와 출판 기념회 각각 1억 6천, 그다음에 이제 출판 기념회 한 2억 5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또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처가로부터 지원을 한 2억 정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익 지출이 비슷하게 되는데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설명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처가가 2억 정도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인 60살 가까이 되는 사위에게 처가에서 과연 2억 정도를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처가가 제가 알기로는 뭐 가정 형편, 경제 살림도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맞으면 정여세를 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여세를 내야 되는데 정여세를 낸 어떤 그런 흔적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도 전혀 맞지 않고 저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해명인 건지 아니면 말을 바꾼 건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꺼번에 속 시원하게 전말을 얘기하면 좀 명쾌하게 해명될 건 해명되고 해명되지 않은 부분은 해명되지 않을 텐데,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홍 의원 지역처럼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한 7, 80%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된다고 봐요. 다만 그게 한꺼번에 2억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받다 보니까 그것이 합쳐져서 일정 정도 뭐 억대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저때까지는 본인이 이와 같은 어떤 공직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할 만한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꼼꼼하게 적어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추 전체를 통화를 해서는 큰 규모의 돈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놓지 못해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본인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처가가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장례식장에서 들어온 수익이라든지 이것을 처음에는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돈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가게에서 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재산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걸 이제 처 입장에서는 조금 생활이 다 넉넉하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생활이 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넉넉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생활이 모자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 김민석 후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말씀 중에 제가 마지막에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고 그 이전에도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이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 지금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들로 봤을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지금 보셨지만 정치검찰이라는 단어를 또 썼단 말이죠. 아무래도 주진우 의원이 이제 청문위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제 검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본인이 지금 현재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정인도 전혀 없는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청문위원을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그리고 마치 검찰을 빗대서 또 뭐 조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위원이 조작한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대단히 모렴치하고 특히 지금 의혹을 소상히 국민에게 소명해야 될 어떤 청문 대상 국무총리 후보자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봅니다. 왜 저런 어떤 의혹이 나왔습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어떤 수익과 지출의 갭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처음에 기타 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말이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것이 맞다면 그러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롱 속에 놔뒀느냐 이런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조작을 뭐 하는 그런 검찰에 비유해서 저런 식으로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합당하지 않고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등 또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데 마치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인사 검증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지금 청문의 어떤 역사상 굉장히 좀 부적절한 사례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과 관련해서 오늘 김민석 후보자도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했고 또 어제 전용기 의원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 글을 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풍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풍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걸 조금 개인의 어떤 정치적 스테이트먼트하고 청문회의 질의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과 만날 때 이미 총리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제 그런 것부터가 조금 청문회에 있어서의 주변적인 어떤 그 노이즈, 즉 여러 가지 어떤 여야 간의 격돌의 가능성들을 좀 높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명쾌하게 얘기해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실제로 후보자 본인한테 들어오는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청문 자료를 만드는 것이 후보 개인한테 거의 주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항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공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청문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가 1시간이나 2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속된 말로 이제 창피주기식 청문회, 이렇게 무조건 이제 문제제기식 청문회 예.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하자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일정 정도 어떤 재산의 정식이라든지 또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의 또 정치적인 활동들이 없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맹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늘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비교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조차도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도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은 좀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또 이전 정부 그러니까 과거 윤 전 정부의 과오를 좀 지적하기도 했다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여당으로서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결사옹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보호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비판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자막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가 부채 비율도 전혀 모르고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는 어떤 총리 후보자에게 어떤 또 정책적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과 관련한 것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좀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본인에 대한 그 재산 증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유학 비용 같은 데 대한 그 본인 개인에 대한 그 질문이 집중되다 보니까 갑자기 저와 같은 국가 채무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뭐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거는 청문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저런 자료라든지 준비는 매우 그 기초적인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로서 전체 국가 예산을 어떻게 하고 부채 비율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제 뭐 인신공격적 질의를 하다가 갑자기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 또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하기관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그런 면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본인의 어떤 관련된 질문을 줄이고 정책 질의로 가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훨씬 더 그래도 일정한 흠결이 있지만 총리답다 이런 평가를 좀 말끔히 할 수 있을 텐데 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저는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꼭 한마디 좀 더 붙이면 저 부분은 뭐 단순하게 뭐 준비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정치를 얼마 동안 오래 했습니까? 그리고 또 21대, 22대 지금 국회의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각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때문에 기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673조에 지금 현재 1, 2차 추경을 합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700조를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 비율도 얼마 동안 이제 따갑도록 이야기를 들었냐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643조 국가 부채였는데 그때가 이제 34%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돈을 펑펑 쓰면서 국가 부채가 한 440조가 더 늘어서 국가 부채 비율이 44.3%인가 그렇게 윤석열 정부로 이제 인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야 간의 이 국가 부채 비율 때문에 굉장히 계속적인 공방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48.4%다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한 건 할지라도 김희정 의원의 이야기에 예산 규모는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도 않고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 3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뭐 준비를 떠나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전혀 부적합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신고한 꼴이라고 봅니다. 자, 청문회에서 이렇게 좀 여야 공방이 거세지다 보니까 어제는 이런 상황도 잠깐 좀 연출이 됐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님, 본인이 그걸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네, 박선원 의원이 뭐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뭐 특정이 된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좀 있었던 것 예.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스피커를, 그러니까 청문위원을 공격하게 된 셈인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제 주진우 의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인이라서 일정 정도 저러한 병명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 다만 본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은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몇몇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어떤 그 정보이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 박선원 의원이 그런 식의 어떤 그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과의 기회를 줬을 때 일정 정도 사과를 해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공인으로서 이런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면 사과드린다라는 정도로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고, 저 문제를 시간이 많이 끌므로써 손해보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자일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사실은 불쾌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길게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청문 전체에 대해서 이롭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청문회 이제 이틀째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상 뭐 청문 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예, 저는 뭐 상당히 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어떤 청문회가 없거든요. 저도 청문회를 많이 참석을 했지만 이렇게 정인도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자료도 극히 없는 이런 어떤 청문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자료를 1,094건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물론 뭐 100%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제출을 상당 부분 했고 그다음에 정인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97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한 25%밖에, 그리고 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또 오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정인 없는 그런 어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계속적인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저런 어떤 태도는 국민이 볼 때도 그렇고 특히 국회 오랜 어떤 관례에서도 굉장히 좀 나쁜 관례가 될 수 있는 게, 지준우 의원이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도 프라이버시지만 이 급성 감염이 치료를 받으면은 군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뒤에 좀 이렇게 뭐 공작을 좀 펴서 군 면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의심을 받게끔 하는 어떤 말 태도가 문제라는 건데 박선원 의원이 확실히 그런 공작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총리 인준이 이제 국회 표결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지금 통과가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뭐 대통령실이나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조사가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공표 여지와 상관없이 과연 이 청문회에서 과연 청문 후보가 잘 대응했느냐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 사실은 김민석 후보의 힘으로 통과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로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김민석 후보가 험결이 있지만 통과시켜준다, 이런 국민적 여론을 가져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그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사전에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혹은 이와 같이 다소 불성실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이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하고는 뭐 좀 다른 결이, 한덕수 후보는 평생
공직자를 했고 공백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정비 자료를 내고 기본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기 월급 한 푼도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김민석 후보는 생활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에서 오는 실수가 있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잘 해명하고 있다라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최근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에서 유임된 인사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 농해수 위원들을 만나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권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 상황은 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하신 그 큰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혹시 장관 지명 철회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기로 하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뭐 제가 지금 반발을 진정하러 온 게 아니고 이해 배경 설명을 하러 온 것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이제 새 정부 운영 철학에 맞게 좀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미.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할 정도고 재해대책법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 피해를 보상해 주면은 농민들이 적작물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되려 농사를 망친다.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은 게을러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만 받고 보험만 챙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장관이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농민들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근데 송미령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농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관료는 얼마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중요하지만 인사권자가 어떻게 부리냐에 따라서 성과를 다르게 낼 수 있다. 난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유임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여러 곳에서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감추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정부의 장관이 이제 현재 정부의 장관으로 유임됐을 때 그 정책적 신념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겁한 태도다 이런 지금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공무원은 뭐 정권에 따라서 국정 철학을 이제 좀 적응하는 게 일반직 공무원기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송미령 장관은 정부직 공무원으로서 그 정권과 같이 이제 운명을 같이 해야 되고 국정 철학을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정무직 어떤 장관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철학에 뭐 적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몰라도 장관으로서 해야 될 태도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송미령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국무회의를 경유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까지 몇 번이나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송미령 장관 역시 이런 어떤 양곡관리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영혼 없는 어떤 공무원의 어떤 표본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픽을 했냐 생각을 해보면 이 양곡관리법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또 양곡을 재배하는 어떤 농민과 그렇지 않은 어떤 농민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등등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약은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또 밀어붙이기에는 또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좀 현실을 잘 알고 송미령 장관을 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양 진영에서 특히 전농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좀 반발이 굉장히 센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넘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진보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지금 상당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조금 당황을 하는 그런 기색이 엿보였잖아요. 그래서 인선 당시에 그러니까 유임을 결정을 하면서 이런 논란들을 좀 예상을 못했을까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논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런데 방금 우리 홍 의원 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양곡 그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농업 정책 또한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아니라 농촌 사회를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론으로서의 양곡관리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다기보다는 지원하면서도 이것이 송미령 장관이 얘기했듯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착목했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안들을 송 장관이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구성된 국무위원과 회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송 장관이 갖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켜봤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양곡관리법 자체에서 기존의 전북 혹은 뭐 호남 국회의원들의 반발이라든지 농해수위에서 반발이라든지 또 진보농민단체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나라를 긴 안목에서 본다라면 저는 농정조 또한 좀 일정 정도의 패러다임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인식의 전환과 관련된 전문성들을 송 장관이 갖고 있어 아마 택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를 들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여권 내의 그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잠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뭐 진보 농민 단체라든가 그 여론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다면 이 유임 결정이 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송미령이란 이름을 안 올렸겠죠. 사람을 찾아보면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호남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농림부 장관 시켜도 뭐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당론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진짜 송미령 장관이 얘기했던 그 마지막 부분,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이 정부 정책을 갈무리해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송미령 장관 같은 다소 중립지대에 있거나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훨씬 의미가 있겠다. 또 저분은 어쨌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도 하고 센터장도 한 만큼의 뿌리 깊은 어떤 인식을 가진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토론을 통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그 공약이나 당론을 유지해 가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회할 거라면 유임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홍 전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사를 바꾸게 되면 첫 인사인데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신뢰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곡법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단순한 어떤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일단은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가격 걱정이 없는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정부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업종으로 이제 전환할 어떤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송민희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최대한 좀 전환을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자 하는데 누가 전환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 부담도 뭐 몇 조나 들겠지만 그보다 더 큰 치명적인 문제는 자, 그러면 양곡이 아닌 다른 어떤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가 뭐 하냐? 예를 들면 배추가 폭락을 할 때라든지 그런 어떤 작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농정 자체의 어떤 불균형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들이 양곡관리법으로 인해서 더 고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있더라도 저는 쉽게 이런 어떤 문제를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논리보다는 식량 안보라는 차원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송 장관한테 부족한 건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보십시오. 지금 쌀쌀로 한국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국면이라고요. 지금은 쌀이 남아 돌지만 나중엔 쌀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쌀 사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보적 차원에서 경제 안보적 차원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식량 안보의 차원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 이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가 아마 이르면 오늘 오후, 오늘 저녁 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소환 통보도 안 하고 왜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이미 경찰에서 3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은 이제 경찰의 수사를 이어가는 측면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이거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특검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특검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어떤 그 체포영장의 청구 또 경호처의 어떤 체포방해라든지 비합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환 통보 불응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런 의미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발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이제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뭐 스크럼을 짜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이미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의 신분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만약에 그 체포의 상황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나설 분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때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르죠. 그때는 어쨌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된 입장이었고 특히 서부지법에서 발급된 어떤 체포 영장의 어떤 그 부당성이 굉장히 많이 좀 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 조은수 특검이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보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진영이 구체적으로 이제 짜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추가 기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라든지 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소환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기존의 경찰 조사를 그대로 이제 다 받아서 이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특검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 영장을 뭐 추가 기소를 발부를 한다든지 또 체포영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경찰 검찰의 어떤 자료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특검의 존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 정치 보복을 딱 정해놓고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될지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출생아 증가율이 3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같은 달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4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월 출생아 증가율이 3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달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71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7% 증가했습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4월 출생아 증가율은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9%로 늘어난 뒤 2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5,739명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4월에 0.79명으로 0.06명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 들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증가하고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면서 출생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18,921건으로 4.9% 증가했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2019년
26건 이후 4월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혼유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4월 사망자는 28,785명으로 225명, 0.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068명이 감소해 6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탑승객 160여 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승객 전체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원 씨가 불을 지르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승객들로 붐비던 객실 안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전동차 바닥에 페트병에 담긴 노란색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원 씨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놀란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도망치고 일부 승객은 휘발유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곧이어 원 씨가 불을 붙이자 삽시간에 전동차 안에 불길이 번지고 까만 연기가 가득 찹니다. 전동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한강 및 터널을 지나 마포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간신히 불을 피한 승객들은 열린 전동차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터널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현존 전차 방화치상 혐의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하철의 구조를 고려할 때 불길과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지하철에 탄 모든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원 씨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이 승객들을 상대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지하철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은 481명으로 특정되지만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피해 신고를 통해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범행을 저지른 배경은 뭐라고 분석됐습니까? 네, 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대검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원 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원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 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 공격행위라는 피해망상적 생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승객 여러 명이 큰 피해를 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지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원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원 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하고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리터와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원 씨는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려고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유류비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원 씨는 휘발유를 가지고 1호선과 2호선, 4호선을 번갈아 타면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신변정리 차원에서 정기예탁금과 보험 공제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펀드도 모두 환매하는 등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이 그제 인천 세관과 밀수에 연루된 걸로 의심되는 세관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출범 2주 만인데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가족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합동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함께 꾸려진 수사팀은
그제 인천 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일 20여 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지 불과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 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월쯤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밀수 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 전 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서장이 맡고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남부지검에서 여러 차례 반려해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병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합동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 수정토를 삼키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워터비즈를 삼킨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가 몸 안에 수분을 흡수해 부풀면서 장폐색으로 숨진 사고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가 102건으로 특히 3살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가 68%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모넬라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구운 달걀, 달걀물 등을 제조하는 알 가공품 업체들을 점검해 4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가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시설기준 위반이 1곳씩입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알 가공식품들도 수거해 세균 검사를 벌였는데 달걀물 제품 하나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달걀 껍데기에 묻은 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맛비가 전국에 산발적으로 쏟아지면서 더위도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내일과 모레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체감상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실제 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까? 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5도로 평년과는 큰 차이 없지만 어제보다는 4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장맛비를 뿌리고 있는 저기압의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한낮에도 서울은 25도에 그치며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구와 광주 등 일부 남부지방은 25도를 웃돌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25도 아래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비는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많아야 3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고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특히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직 변동성이 무척 커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예보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철에는 비와 더위가 반복되는 등 하루 사이에도 날씨가 급변할 수 있다며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 신문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적용한 건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1일에서 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중에라도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그 결론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별도의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미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세 차례나 불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다시 소환을 요청해봤자 실익이 없다. 오히려 특검에게 주어진 수사의 기간만을 잡아먹을 뿐이다. 이런 입장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돌입했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 측으로부터는 한 차례도 소환 요구를 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판단을 법원에서 내릴지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죠?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특검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자면 또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6월 12일에 이 내란 특별검사에 대한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숨가쁘게 특검 준비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미 18일에 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를 했어요. 이 대표적인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특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다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제시를 시작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넘겨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특검에서는 지금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찰 측의 소환 요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특검의 어떤 정당성 여부, 과연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특검에 대해서 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 다퉈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부터가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해도 어차피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체포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하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거든요. 법원은 그럼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특검에는 출석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도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부분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갑자기 기소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특검에는 출석을 하려고 했고 한 차례도 소환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누가 담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는 전달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이 방어권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고려할 때 결국 과연 경찰에서 이제 요청했던 그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어떤 연속성을 인정을 하여서 특검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소환 요구가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어떤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과 특검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사건을 인수한 이상 다시 한번 소환 정도를 요구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예단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특검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은 이 부분 역시 체포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역시 변수가 되겠죠? 그래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헌법 소원,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헌법 소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이전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주장하면서 했던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공수처에서 신청하고 발부를 청구했던 그런 영장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이 수사권 논란이 이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인식하고 좀 의식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특검의 어떤 이후의 진행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적법성을 문제 삼을 것이며, 그렇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정해진 수사기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검 측은 우리가 어쨌든 이 조사의 키를 쥐고 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일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특검의 어떤 적법성, 위헌성을 주장한다면 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주장하면서 체포영장 청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성을 주장한다거나 적법성을 주장하게 되면은 일단 소환 요구를 만약 한다고 해도 불응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응의 사유로서 계속 제시하다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에서도 보는 것처럼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이전 사례처럼 뭐 체포 적부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불복 절차를 거치면 물론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지목할 만한 지점은 이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된 범위 내라면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고요. 다만 그 정도가 과도하다거나 의미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이런 조치만을 반복한다면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의 발부라던가 그 다음 단계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빌미를 또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 특검에 국방 전문 감사관이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혐의를 겨누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미 내란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수사를 더할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혐의,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어떤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외환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이번에 이 국방전무감사관이 이 특검에 합류하게 된 부분도 아마도 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확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어떤 무인기 같은 부분들을 보내서 어떤 갈등을 유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정보는 높은 군사상의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말 핵심적인 관계자 몇 명밖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외환죄의 성립 여부, 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수사력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향후 내란 특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찌 보자면은 이 내란죄 특검에 있어서 누가 조금 더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의 문제로도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내란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그 구속 취소 결정의 사유를 보더라도 어떤 수사권 문제라던가 조금이라도 형사적인 어떤 절차적, 형식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특검에서도 이 특검이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후에 진행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성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측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사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받아든다고 해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을 좀 차분히 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가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가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와 관련된 추가 기소에 따라서 다시 구속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한 차례 신문기일이 연기가 되었지만 지금 제기가 되어서 아마도 오늘 이제 진행이 되면 오늘 내에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고 여겨지는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1심에서의 구속기간 만료를 속속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보여지는데 추가 기소 그리고 이 추가로 구속이 될지 여부가 앞으로 있을 이 관련자들에 대한 이 추가 기소 여부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신문을 앞두고 이제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등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재판부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볼까요?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특수공무집행, 위기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이 되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증거인멸 교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이번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대검과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는데 내주에 이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많습니다. 16개 정도로 지금 수사의 갈래가 나눠져 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부터 어떤 공청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샤넬백 수수 의혹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검팀을 구성하면서부터 이 각 사건을 가장 잘 수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포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검,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에 각각 사건 이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 즉시 어느 정도 특검팀이 바로 어떤 그 이후의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4주 정도이면 이미 어떤 준비 기간을 마치고 관련된 자료들도 넘겨받아 1차적으로 정리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곧바로 어떤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16개면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수사 인력을 보면 특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된다고 하죠?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3명, 국세청 1명 이렇게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같은 부분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부분을 보자면은 어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들어있다고 보이고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전문가들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을 요청한 인원들을 보면 전 방위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이 혐의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제 특검에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소환하겠습니까? 원래 대면 조사 방식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들이 정리가 되었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끝이 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볼 질문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대면 조사가 효과적인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녹취록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범죄 혐의점을 좀 입증하는데도 특검에서도 상당 부분 좀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현재 지금 입원 중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당장은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해도 머지않은 기간 내에 특검에서는 사건을 이제 전달받는 즉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여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소환 시기가 좀 변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입원 중이라면은 당장은 대면 조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원 기간이 그리 장기간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 2주 내에 퇴원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끝까지 입원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해도 방문 조사라든가 기타 다른 방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특검에서는 대면 조사 방식, 직접 출석을 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입원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됐다는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곧바로 소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To the world that these strikes were. 현재 1시를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식 종전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종전 발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하루 동안도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비난하는 등 불안한 휴전 상황을 이어가는데 이제부터는 공습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지난 12일 전쟁의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 수십 대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른바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We will not let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 get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And Iran plans to give those weapons, nuclear weapons, to its terrorist proxies.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군수 내부와 주요 핵 과학자 등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زندگی برای اونها تلخ خواهد شد بدون تردید. فکر نکنند که زدند و تمام شد. 드론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보복에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 밀린 이란이 먼저 공격 중지를 제안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꺼내들었고 Could certainly be the result because the Iran regime is very weak. I think it's basically left with two things. It's plans to have atomic bombs and ballistic missiles. 중동 지역의 전우는 짙어져만 갔습니다. حق و حقیقت است. آنچه که ملاحظه کردید،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ادیوم 중동 상황을 이유로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항복하라는 요구를 이란이 거부하자 인내심이 이미 바닥났다며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You could say so.
They know what's happening. Maybe you could call it the ultimate ultimatum, right? 이어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요구하며 미국의 직접 공격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의 핵 협상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결국 2주 시한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인 22일, 미국은 초강력 벙커버스터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 공격에 직접 나섰습니다.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미국이 발사한 벙커버스터는 이란의 핵시설에 명중했고 핵시설 피해 정도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거론하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하루 만에 이란은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지만 미국과 카타르의 사전 통보된 절제된 공격이었습니다. 이어 이란의 약속된 공격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며 12일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지난한 협상을 벌이게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400kg을 비축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시설 3곳을 폭격하기 전에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 진입로에 긴 트럭 행렬이 늘어선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실제 미국 공격 이후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아 우라늄이 옮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무장 시계를 수년 뒤로 미뤘다고 평가했고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But we know that we set the Iranian nuclear program back substantially last night. Whether it's years or beyond that, we know it's going to be a very long time before Iran can even build a nuclear weapon if they want to.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농축하면 핵무기를 1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핵과학자를 제거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연구와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Iran has made such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they likely have the internal infrastructure for training scientists in their own universities and so on, that I'm sure there's going to be a next generation of scientists who are going to be able to pick up that work.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고 실전에 배치하려면 핵 분열 유발 기술과 운송 수단 등도 필요합니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한 이란이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Cannot bomb away Iran's nuclear program into zero. There's knowledge. So we need negotiations that are serious. There are steps ahead. 미국의 공격에 이은 이스라엘과의 휴전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 정부 최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올해 1분기에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4일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528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799억 달러보다 약 34% 감소했습니다. 이는 달러 기준으로 2022년 4분기에 42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라고 로이터는 소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를 둘러싼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전체 자영업자 평균인 1.8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2013년 2분기에 13.54%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을 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
부채율은 3.9%로 은행권의 0.5%와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자영업 가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비자영업 가구보다 커서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채무 상환 능력 또한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공개한 주택시장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부터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9.6% 올랐는데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16.1%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오히려 1.7%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한 60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은 23조 9천억 원으로 12%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은 36조 1천억 원으로 13.4% 감소했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인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까지 내륙에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일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가시는 길 소지품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대체로 약한 편이고요. 내리는 비의 양도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30mm 정도겠고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부는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잠시 쉬어갑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5도, 광주 26도 등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다만 장마철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장마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며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금요일 밤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지며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